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9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알러풋은 역대 한일전 이야기 나누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광복절 특집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호사카이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고요.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참 축구 방송에서 우리 호사카이지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예, 먼저 고맙습니다. 축구 전문 방송 알러풋볼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사카입니다. 세종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워낙 방송 많이 하시니까 뭐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 유튜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호사카 TV인가요? 예, 맞습니다. 잘 됩니까? 예, 요새 하나 올린 것은 15만 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문성 위원님께서 15만 뷰 가지고 내 앞에서 그래? 아니요.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거죠. 몇만 정도 나오시죠? 뷰 올리시면 한 그건 한 다른데. 200만 정도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 그게 쉽게 안 나옵니다. 15만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15만이면 예, 그 꾸준히 계속 늘리려고. 예. 네네. 저도 유튜브 시작했는데 예. 조회수가 한 53 정도 나옵니다. 자, 아무튼 반갑고요. 어제 제가 그 섭외 전화를 드리면서 좀 나와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혹시 나오게 되신 이유가 저 때문인가요? 예, 뭐 최현지 아나운서님께서 부르시면 뭐 나와야죠. 전에 인연도 있고, 예. 그리고 매너도 아주 좋으시고요. 특히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잖아요, 사실. 예, 예, 평소에도. 상당히 미남이시고. 네. 평소에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예. 예, 네,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기화한 것도 예. 그 한일 월드컵 4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구, 특히 한국 축구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게 제 축구하고 인생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4강 진출 이후에 귀화를 좀 더 결심하게 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K본부에서 예. 같이 약간 시사 방송에 같이 나간 적이 물론 순서는 그러셨군요. 달랐습니다. 예, 먼저 예. 하시고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호날두의 노쇼로 나왔는데 교수님이 대기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날두는 왜 안 나온 거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냐? 예.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절 되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박무성 의원님?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네. 뭐 근데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럴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관련한 영화를 볼 때. 그럼요. 네, 요즘은 예.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까 저렇게 싸웠구나, 혹은 예. 저렇게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런 거 맞아요. 볼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지죠. 저는 한 지난주인가요? 봉오동 전투 저도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고 좀 아직 안 뭉클해지고. 봤으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스포일러 스포하지 하지 마세요. 차 의원님은 어떠세요? 광복절 맞이해서? 글쎄요, 뭐 다른 국경일이나 기념일하고는 좀 다르죠. 예. 아무래도 다른 국경일이 광복절이 없으면은 광복이 안 됐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항상 뭐 광복을 뭐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이맘때가 되면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신 좀 이유가 있습니다. 노제팬, 즉 일본 불매운동이 1년이 됐잖아요. 네.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여전히 불매운동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예. 뭐 이것도 하나의 한일전입니다. 1년간 계속 한일전을 해왔고 사실 한국이 이긴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겼나요? 예,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기분 좋네요. 예. 일본 쪽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음. 오히려 일본은 한국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처음 수질 규제를 그쪽에서 감행했는데 그렇습니다. 결과는 무메란으로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예.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관광도 관광, 많이 줄었고요. 뭐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대마도 같은 데는 지금
망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위기에 진짜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상당한 효과죠. 예. 예. 그리고 또 한국 제품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효과도 좀 있었고요. 예. 안타까운 것은 일본 차는 50% 이상 사지 않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신 독일 차를 샀더라고요. 이게 약간 조금 한국 차를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또 뭐 차를 잘 만들긴 하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독일 차. 예, 예. 아, 그런데 그렇죠. 일본 차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돋보졌어요. 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맞습니다. 한국 차 잘 만듭니다 요즘. 예. 아, 정말요? 갑자기 왜 차? 자, 그 박문성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도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뭐 어떠세요, 차 위원님? 글쎄요, 뭐 저는 뭐 일본 맥주나 원래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일본 예. 맥주를 원래 안 먹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일본 필리고 뭐 이런 거 뭐 안 쓰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러니까 협의적인 의미로는 저도 참여를 하는데 근데 예. 저는 약간 이 호사카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게 어떤 제품이 과연 일본 제품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좀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예, 지분이 뭐 맞아요.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막 이러면 예. 되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도 이게 한국 기업이다, 아니다, 일본 기업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었죠. 리스트도 나왔는데 좀 헷갈리는 예. 것들이 많습니다. 기업도 네.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또 그런 걸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작정 이제 또 안 가는 것은 또 그분들의 생업을 또 막는 그럴 게 수도 아닌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뭐 나름대로는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선 건 아니고 뭐 일본 차를 살 능력은 제가 안 돼서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독일 차를 몰고 계시는 박무성 의원님. 어떻게 불매 운동 동참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샀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예, 근데 예. 그 이후로 정말 일본 맥주를 한 번도 안 마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했고 그다음에 저희 원래 가족이 장모님의 여행지 같이 가려고 일본을 잡아놨다가 아, 다 취소했죠. 예, 그래서 예. 그때 국내로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맥주가 굉장한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거의 90% 이상 예. 일본 맥주를 안 마시게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일본 맥주 업계의 그 최대 고객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렇죠. 일본 내에서. 예. 일본 불매 운동 1년. 일본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 보통 사람들은 많이 의식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한국 제품을 안 산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이야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그 유행되지 않았고요. 예. 오히려 일본 내에 반도체를 한국에 팔아야 되는 데가 팔지 못해가지고 또 거기서의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요. 예. 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한국이 금방 이걸 식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불매 노재팬을 할 줄 몰랐던 것 맞아요. 같아요.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정말. 그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의아해하실까봐 알러풋볼 방송되는 거 맞고요. 광복절 맞이해서 역대 한일전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광복절 맞이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역대 한일전 기억나는 장면이 있거나 골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축구 이야기 해보죠. 네. 차 위원님, 역대 한일전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축구 얘기로 돌아왔어요. 뭐 여러 연령대 레벨에서 많이 경기를 했는데 뭐 성인 대표팀만 뭐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역대적으로 78번 만났습니다. 41승 23무 14패.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성적이 크게 앞서 있는 거죠. 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조금 이제 엇비슷한 시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또 2010년부터를 또 기준으로 하면 9번 만나서 4승 3무 2패. 조금 또 이제 최근에 또 우위를 또 점해가고 있습니다. 예. 박무성 의원님 한일전 해설해 보셨나요? 네, 예. 그 예전에 아시안컵 때 한번 해봤고요. 예. 그때 굉장한 승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중계했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막 흥분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한일전 하기 전에.
좀 다르죠 확실히. 왜냐하면 이제 한일전 이러면은 선수들도 그래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관심이 또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청률에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후에 반응들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찌 보면 한일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일 정기전도 있었고 많았는데 되게 많아서 그때는 정말 계속 관심이었어요. 뭐 그래서 박지성이냐 뭐 나카타랑 비교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중계할 때마다도 긴장이 되게 높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한일전은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줘도 안 된다. 이런 또 이야기들 흔히들 하는데 일본 내에서 한일전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에는요 한일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네, 그러나 거기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98년에. 예. 그때 일본이 탈락했고 한국에 올라갔죠. 그 이후 한일전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예. 그 이후는 계속 그 한국한들을 절대 지면 안 된다. 그게 한국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전이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한 면승부가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승부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역시 지명 안 된다. 그거는 있어요, 일본도. 그렇군요. 네.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엔 지면은 좀 그렇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전력의 분석이라든가 혹은 승패가 나간 경우는 왜 이번에는 패배했냐 혹은 왜 이번에는 승리했냐 그런 분석 위주의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감정보다는 조금 감정은 분석적인... 있는데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한일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역사 때문에 살벌한 경기가 벌어지는 라이벌 국가 어디가 좀 대표적일까요? 그게 맞죠.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식민 지배와 또 그런 해방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로 얽혀 있는 나라도 많죠. 잉글랜드하고 뭐 아르헨티나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국가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많은데 제가 어떤 게 경험이 있었냐면 독일 월드컵 때를 기억하는데 독일 월드컵 때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그때 어떤 게 있냐면 호주랑 그때 일본이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여서 보고 있는데 저희는 호주를 응원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호주가 우리를 거쳐갔던 감독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일본이니까 우린 당연히 호주로만 응원했더니 맞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아시아지 않냐? 가까이 있는 왜 나라고. 호주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냐? 그래서 제가 너 어디 출신이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때 마침 잉글랜드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너랑 아일랜드랑 프랑스랑 싸우면 누구 응원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프랑스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또 관계들이 있죠. 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모르죠. 사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경기하면 좀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를 응원하게 되는. 자, 2002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가 좀 잘하면 시기와 질투를 합니까? 그거는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2002년에는 약간 의외의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요? 콘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먼저 처음은 한국을 엄청나게 무시를 했거든요. 콘돔이 아니라 그때는 일본이 하기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콘돔 월드컵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뭐라 할까 감정이 좀 있었어요. 일본이 짜증냈죠. 그러니까 개회식이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에서 방송을 거의 안 했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빈정이 상한 거군요. 그런데 그때 16강에서 일본이 탈락하고 한국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는 일본 사람들도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전을 응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이후는 한일 관계가 한시적으로나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때 한국이 결승 갔으면 일본에서 경기하는 거였는데. 예,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결승에 갔으면 일본 가야 되나? 독일만 이겼으면 일본에서 이제 뛰는 거죠. 맞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박문성 위원님,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이타마고요.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산책 세레머니를 했던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예, 경기력도 좋았을 때다가 그 순간적으로 박지성 선수가 보여줬던 그 세레머니도 좋았죠. 저도 그 나중에 물어봤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산책했냐?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이렇게 원래 소개되면 이렇게 있는데 박승 선수가 이제 프로 생활을 처음에 그쪽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선호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많았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지성을 자기네들이 배출해낸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였어요. 홍명보도 일본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별 느낌이 없었는데 자기 이름이 딱 소개되는데 갑자기 울트라 니폰을 포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야유와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리고 이제 골을 딱 넣고 처음에 그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이렇게 있는데 골을 넣고 딱 봤는데 울트라 니폰이 딱 보이더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봤어? 이게 축구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멋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경기 그 골 정말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게 아마 일본 월드컵 출정식 아니었나요? 네, 네, 그래서 더 심했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네, 그렇죠. 골 기억나세요 혹시 박지성 선수의 산책 세레모니? 네네네. 예, 굉장히 멋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지성이 골을 넣으면 일본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박지성은 다시 한번 다음은 일본 대표로 달라고. 대표로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당연히 98 프랑스 월드컵에 그 도쿄 대첩이 나왔던 맞아요. 그 예선 이걸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경기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때가 경기가 97년 9월인데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군 생활할 때예요. 군 생활할 때인데 보통 이제 내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이 이기는 거에 걸잖아요. 1대0, 2대0, 3대0 이제 계급순으로 위에서부터 이제 거는데 저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봤죠. 일본에서 경기하는 거고 1대1에 걸었죠. 그래서 걸 때부터 참 안 좋은 소리 듣고 너는 이렇게 한국이 이기지 못하는 거에 꼭 걸어야 되겠냐. 1대1이 됐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그 후지산이 무너지는 골이 나오면서 참 PX도 못 가게 됐고 내기에서도 지고 욕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경기는 뭐 두고두고 회자되는 경기죠. 그럼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기억나는 한일전 있으십니까? 저는 그 2011년에 아시안컵 준결승 한일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거기 승부차기로 아깝게 한국이 패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2대2를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끝나기 2조쯤 전에 마지막에 키손영이었나? 골이 들어갔거든요. 네, 일본에서도 최고의 승부 한일전. 뭐 일본이 이겼다라기보다 그때 굉장히 명승부였어요. 진짜. 그게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보셨나요? 근데 마지막에 쳤다라는 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한국이 이겼구나 그렇게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러나 최고의 면승부. 일본도 한국을 엄청나게 더 진짜. 그때 뭐 박지성, 지선영, 이천영, 이연표, 그자철, 그리고 일본에서 혼다, 나가토모, 오카자키, 카가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정말 멤버 좋았네요. 저 한일전을 제가 중계했었어요. 아까 제가 중계했다는 게 저거예요. 제가 한일전 중계를 하시. 그러면 정말 그때.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졌으니까. 그거 어떻게 띄우고 져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울먹이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동점골이 들어가는 게 매우 극적이어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샤우팅을 하다가 목이 좀 꺾였던 2초 남았어요. 그런데 놓은 거예요. 동점골.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었던 것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겼다. 저는 그렇게 다시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극적인 승부였어요. 세 분 모두 좀 기억하는 한일전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런던 올림픽인가요? 네. 예, 박주영 메달 선수, 결정전. 예, 동메달을 땄던 그 경기가 그렇죠. 또 기억에 납니다. 자,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골, 차 위원님. 그걸 또 왜 기억에 남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사실 기억에 남아서 박주영 선수의 그 골. 박주영, 예. 그게 사실 그 개최국 영국을 이기고 맞아요. 그 일본 그러니까 4강까지 간 거였고 예. 결국은 뭐 이제 3, 4위전에 나가게 됐는데 이 박주영 선수가 그때 일본 수비수 한 3명, 4명을 달고 예, 막 맞아요. 폭발적인 스피드로 갔던 게 아니라 이리저리. 좀 이렇게 느릿느릿 가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긴 좀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극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 구자철 선수 골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골을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처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올림픽에서의 메달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 이 골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생하네요. 네. 기억이. 자, 박무성 의원님. 이건 무슨 뭐 예전에 차범근 감독님의 골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예전 아닙니까? 화랑 뭐 이런 뭐 골의 그 임팩트만 보면 이민성의 아까 그렇죠. 그 골이죠. 중거리로 했는데 이민성. 원바운스 치고 가고 예. 막 그거 정말 극적이었던 그 경기 자체도 그렇고 골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사실 예. 우리나라 한국 축구 중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일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회자되는 뭐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이런 거나 이렇게 해서 이민성 했던 것도 드디어 그렇고 호지산이 무너집니다. 진짜. 기억에 나네요, 진짜. 한일전에 특히 잘했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일전이요. 예, 한일전에 강했던. 아무래도 박승 선수가 한일전 하면 항상 박지성. 임팩트가 좋았죠. 예. 임팩트가 좋았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자꾸 생각나는 선수가 황선홍. 네. 예,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 일단 뭐 사실 일본전에서 골 넣으면 다 한일전의 사나이 이런 애칭이 다 붙어요. 예. 다음 날 신문에. 근데 황선홍 선수가 94년 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8강에서 일본하고 만났을 때 3대 2로 이긴데 그때 2골을 황선홍 선수가 넣었죠. 예. 그때 일본 멤버들이 뭐 미우라 가즈요시 그리고 뭐 이하라 이런 선수들이 한 골씩을 다 넣었었고 그 이하라 선수의 중거리 슛은 진짜 엄청난 골이었는데 이하라 예, 잘했죠. 그때 그 골 정말 기억이 나고 이 마지막에 이제 후반 44분에 황선홍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페널티킥을 자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예. 3대 2로 승리를 했었고 근데 이 황선홍 선수가 이 98년 그 서울에서 열린 그 평가전에서도 1대1에서 이 수중전이었는데 그 비 오는 날 이걸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시클 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공중에 일각에서는 떠서 날라서 나래차기 슛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그런데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가 저는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그렇군요. 뭐 너무 예전이지만 우리나라 골키퍼의 이세연 골키퍼라고 예. 그죠? 유명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옛날 원로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이세연 골키퍼라고 하는 분은 이제 당시에 한일전이 붙으면 그때는 뭐 만약 일본 가서 원정에서 일본에게 치면 아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하지 마라. 현해탄을 뭐 이런 얘기 했다는 헤엄쳐와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시국이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언론분들하고 들으니까 그 이세영 골키퍼는 한일전이 붙으면 공격수들이 점프를 하잖아요. 그럼 공 절대 안 본대요. 그냥 얼굴만 보고 펀칭을 얼굴에다 한다. 그래서 쓰러졌던 일본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이야 사실 많이 안 되죠. 이렇게 막 카메라도 많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굉장히 격렬했다는 거예요. 몸싸움도 하고 막 치고 받을 서로 정도로 치고 받고 막 예.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한일전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 혹시 또 일본 선수 중에 기억나는 선수 있을까요, 차 의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우라 선수가 좀 미우라. 기억이 나고 예. 미우라가 67년생인데 지금도 뛰고 있어요. 지금 요코하마에서 뛰고 있거든요. 거의 50세. 50이 넘었죠. 67년생이더라고요. 넘었죠. 넘었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뛰고 있고 최근에 또 골을 넣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기억 남는 선수는 나카다 히데도시. 예. 이 선수는 30 되기 전에 은퇴했잖아요. 사회 공헌 활동 좀 하고 싶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근엔 또 어디 대학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예. 전 일본 하면 요 두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저는 사실 아마 한국 축구 팬들이 대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의 축구 선수 중에 약간 인정. 뭐 이 선수 정도는 괜찮아가 제가 봐서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카타고요, 한 명이 맞아요. 혼다예요. 혼다. 예. 이 두 선수가 특히 이제 나카타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로 보여줬던 그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제 3세계에 가서 어떤 저희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세상에 내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도 축구를 꼭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참 뭐 존경받을 만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카타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카타. 그래서 나카타는 그런 의미로 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혼다 선수인데요. 거기 런던 올림픽 때
거기 한일전이 있었고 그 박정훈 선수가 독도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네, 그때 문제가 좀 됐잖아요. 네, 사실. 됐었죠. 맞아요. 그런데 예. 혼다가 오히려 박정훈 선수를 칭찬한 거예요. 애국심 강하다고. 예. 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애국심 없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흉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혼다 선수는 혹시 제일교포 아니냐.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었는데 기화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나카타에 대해서 나카타도 그런 얘기도 그래요. 있었잖아요. 뭐 그런 할머니가 이야기 어딘 예, 맞습니다. 한국 분 아니시냐. 네, 혼다의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봐도 그리고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좀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 보통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일본 한국 땅이니까요. 예. 네.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는 누굴까요? 역대적으로. 나카타가 맞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한국 그래서 내에서는 일본 알지만. 프레기 물어봐요. 아, 죄송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아, 역시 저는 그 이승우 선수 많이 아, 좋아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한국의 메시라든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조금 작은데 열심히 하니까. 예. 그리고 잔내성이 괜찮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근데 요새는 많이 활약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말씀, 예, 좀 많이 죽었죠. 아, 네? 그런 거예요. 이전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가인이라든가 역시 손흥민 많이 좋아하죠. 일본 내에서도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선수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혼다라든가 그 나가토모라든가 조금 옛날의 선수 밖에 몰라요. 최근의 선수 전혀 모르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좀 쉽게 제압을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좀 누가 우위에 있는지 한국이 조금 근소한 차로 앞서가고 있는데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뭐 세세하게 다 하기는 그렇고요. 좀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대결이 195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월드컵 예선에서 만났고 역사적인 첫 대결에서 한국이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예. 한국이 이후로 1980년대까지는 이제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80년대 늘 축구 보면 중계진이 했던 말 중에 일본 축구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다. 조금만 변칙을 쓰면은 좀 응용을 잘 못한다. 이런 말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국이 일본전에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터프한 경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브라질 시작으로 유럽에도 유망주들을 일본이 굉장히 많이 유학을 보냈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J리그가 93년에 정식 출범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리그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2002 월드컵이 96년에 결정이 됐거든요. 하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투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성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이 1985년에서 92년까지 7년 동안 8경기에서 6승 2무였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근데 93년 들어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이 패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 경기가 접전으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1993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 한국이 앞서기는 하는데 아주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이 더 많이 이기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 접전이 좀 많아졌고 이때를 즈음해서 피파 랭킹도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는 좀 위로 가면서 이제 한국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실제로? 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역시 그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많이 유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하고요. J리그가 만들어진 이후는 뭐 공익재단으로서 일본 축구 협회가 상당한 힘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라서 오히려 두 분이 많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 일본의 특징은 그 국가가 지원한다라기보다 좀 민간의 그 자본을 기업들이. 많이 그 활용하려고 한국도 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한국 이상으로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경기는 축구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국민적 사랑과 좀 관심을 받는 국민 스포츠라고 하면 야구를 많이 꼽으시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아직은 야구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런데 경기 임금만 보면 지금 그 축구가 750만이고 일본 야구는 730만. 그러니까 그 경기하는 임금만 보면 축구가 일본에서도 야구를 좀 앞서고 있다. 앞서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인기는 야구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관해서 박무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일본 축구 시스템 잘 좀 갖춰져 있습니까? 네, 그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프로의 출범은 이제 한국이 10년 먼저 했죠. 우리가 80년대 초에 했고 일본이 90년대 초에 했는데 그럼 이제 일본은 뭐가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10년 뒤에 한 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자는 주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된 거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죠. 뭐 3D로 얘기하는 3D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빨리 시작해서 갑시다. 스트레스 정책 뭐 이런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프로리그를 출범시켰는데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혼재된 프로리그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금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갖춰나는 방식이었고 일본은 갖춰놓고 시작을 해서 제가 일본에 있는 축구 쪽 사람하고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언쟁 아닌 언쟁을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당장 한국과 일본이 대표팀이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저는 한국이 좀 더 세다고 봐요. 느낌은. 결과는 낼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시스템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어 보이는데 인프라는 축구는 굉장히 잘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한국은 천재 갖고 축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갖춰져서 뭔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박지성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차범근이 나오고 손흥민이 나오고 이강인이 나오고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의아하긴 해요. 근데 왜 니네는 그런 선수가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약간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죠. 지금 박무성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딱 하나가 생각나요. 중국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축구를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이 한국한테는 되게 약하잖아요. 중국이 일본한테는 또 되게 강해요. 또 그렇습니까? 네. 이게 좀 상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인구나 이거에 비해서 축구를 못하는 건 맞죠. 못하죠. 인구에 비해서는. 웬만한 인구에 비해서. 중국이 안에서 못하는 거는 있지만 야구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뭐 그거 못하는 건 이해가 하는데 마음 먹고 하겠다고 하는 스포츠를 이렇게 못하는 것도 없죠. 진짜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다 잘하잖아요. 근데 축구는 마음 먹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어느 팀이 좀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 의원님? 이걸 뭐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 뭐 객관적으로는 피파 랭킹이 일단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한국이 40위, 일본이 28위. 차이가 많이 지표는 나네. 일본이 좀 앞서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이 위에 있죠. 뭐 이건 뭐 굳이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역대 전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과의 맞대결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랑 해도 항상 기본적인 그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약간은 이제 좀 강팀과 만났을 때 좀 고전한다든지 뭐 쉬운 팀과의 그러니까 비교적 약팀과의 경기를 해도 쉽게 마무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본과 맞붙었을 때는 한국이 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이 유리하다. 박무성 의원님. 경기를 물어보는 건가요? 시장을 물어보는 건가요? 시장보다는 진짜 그냥 축구 실력적으로. 국가대표 간의 실력. 제일 잘하는 선수 11명 뽑아가지고 경기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체 인구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 그걸 총합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건 역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J리그의 규모나 거기서 움직이는 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아까 인구도 얘기하셨는데 인구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요즘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한일전 하면 결과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우리가 11명을 뽑아서 싸우면 저는 강하다고 보지만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예전에 출장 갔을 때 축구 때문에 뭘 들었냐면 일본도 한일전에 관심을 많이 간다고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일본 하면 깨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악물고 모든 걸 던져서 싸우니까 대표팀 싸우면 우리가 달라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지역적으로 가까운
우리의 축구 실력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좋은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라이벌이고 우리는 숙명을 건 상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군요.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좀 역전이 시장의 발생하군요. 역전이나 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돼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그 전범기인 우길기가 축구장 그리고 해외 구단 홈페이지에서 종종 보입니다. 네. 먼저 전범기, 우길기, 우길승천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어떤 명칭이 맞는 겁니까? 역시 우길기가 가장 맞고요. 우길기요. 왜냐하면 전범기는 그 하겐크로이스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 하면 맞죠. 일본 전범기. 그러니까 하겐크로이스가 정확하게 전범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면 우길기라고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맞습니다. 명칭입니까? 우길기. 우길기. 우길 승천기라고도 하지만 너무 길어서. 그런 이유로. 우길기. 우길기 합니다. 최근 이 우길기와 관련해서 축구계에 논란이 된 적 꽤 있잖아요. 그렇죠.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응원 막지 않겠다. 역시 그런 입장도 있었고, 지난해 그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에 일본 선수 영입하면서 홈페이지에 우길기 일본 전범기 또 게재가 됐고, 리버풀도 작년 12월에 그 일본 선수 영입하면서 또 그와 비슷한 일을 했죠. 근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어 페이지에만 또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전범기, 일본 전범기, 우길기를 사용하는 일본의 의도가 뭘까요? 이거는 그 정부 쪽에서 조금 그 주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로 우길기를 전담화를 하고, 그리고 과거 침략 전쟁으로 또 전담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군이 잘못이 없었다라고 해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바꾸겠다라는 개헌에 대한 의지. 거기에서도 소라라는 것을 개헌 의지가 담긴 거군요, 사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차 의원님께서는 분데스리가 또 전문이시고 독일에 유학 다녀오셨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나치의 상징 이게 하켄크로이츠인가요? 그렇죠. 사용을 합니까? 지금 그 최영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치, 하켄크로이츠 이 단어를 공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켄크로이츠라는 단어를 독일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위키 사전 같은데도 하켄크로이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스티카라고 해서 그 절망, 그러니까 갈고리 모양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도 아주 확실하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1970년에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그 위령탑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던. 때로는 이렇게 100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행동이 큰 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확실하게 독일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 교육에서 독일이 무조건 잘못한 거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진 거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술을 해줘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나치가 어떻게 세력을 키웠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눈을 찢는다거나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전범기 우길기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몰라요. 유럽은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이 그런 게 간혹 종종 문제가 돼서 저도 이제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에게 그거는 그냥 그 디자인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마치 어떤 축구 선수들이 보면 간혹 여기다가 문신을 냈는데 한자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자가 뜻이 먹을 식자 이런 걸 써놨어요. 한 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거를 무슨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이렇게 문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러면서 더 간혹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나 우길기에 대해서 일본이 하는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일본이 한국어로 이거에 대한 자기네 논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읽었던 사람들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퍼날라요. 그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걸 몰라서 그런다. 해외에서는 더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제가 아까 독일 예를 했지만 저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독일 갔을 때 얼마나 한번 느꼈냐면 독일이 막 연승하고 이제 조별리그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밖에다가 독일 깃발을 못 들게 국기를 걸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웬만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하켄크로이츠가 아니라 그냥 독일 국기를 못.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 이래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그 역사에 있어서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영국이나 뭐 프랑스 주변에 강대국이 많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국기를 들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꼭 하거든요. 하물며 일본의 국기도 아니고 그거를 든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논리를 받아준다?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본의 전범기 이 우길기 사용은 명백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범죄라는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는 이렇게 범죄예요. 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국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산징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일본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인데 계속 일본은 좀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래도 뭐 올림픽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이 나간다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계속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하늘이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축구 방송이라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그 아베 지지율 왜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혀 퇴조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베 지지율이 30%대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데가 60% 넘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스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취소되면 완전히 아베 정권은 날아가요. 근데 결국 그 정치 세력이 또 되지 않나요? 일본은? 그러니까 포스트 아베가 누구냐?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참 정권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야당이 너무 약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라이벌이자 또 동반적인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 축구적으로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차 의원님 간단하게. 뭐 저희가 일본 정부의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거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포츠는 정치와는 별개로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교류할 게 있으면 교류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이 보여줬던 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과 한국도 아픈 현대사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축구라고 하는 게 박항서 감독이 가서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얼마나 더 많은 걸 연결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는 축구대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건 한일 중에 누가 더 위로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정상권에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 축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니까 그때는 계속 협업하고 또 싸울 땐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뒤에 제가 생방이 있어서 이제 맞춰야겠네요. 총 맞히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우리 국민들 어떤 자세로 좀 일본을 바라봐야 될까요? 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요. 코로나하고 특히 혐한을 일본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본을 더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본의 무관심증을 깨우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광복절 맞이해서 광복절 특집 역대 한일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박문성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 의거를 다룬 뮤지컬 영웅에 나온 곡인데요. 정성화의 그날을 기억하며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곳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후손 미래.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